교재 14페이지 우측편에 있는 대출금의 5가지 분류. 자, 이 부분은 전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요. 왜 써놨느냐?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실전하고 절대 무관합니다.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많이 안다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따라서 예, 뭐 정상요주의, 고정해소 의문, 추정 손실, 들어는 봤다. 예,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부실 채권 국내 도입 경위와 탄생 배경. 자, 15, 16페이지에 걸쳐 있는 예, 부실 채권의 국내 도입 경위와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줄였는데 그 부분을 칠판을 통해서 예, 교재는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 NPL이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사고 파는가? 자, 바로 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 자산유동화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어떤 법이냐? 예, 바로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 이 금융기관, 은행을 얘기하죠. 예, 은행, 새마을금고 통틀어서 금융기관. 예,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담보부 채권, 담보부 및 예, 무담보부 예, 채권을 제3자에게 예, 매각할 수 있는 법률, 예, 매각할 수 있는 이 법률. 자, 이 법률이 예, 1998년 9월 16일 예,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자, 그럼 그 이전에는 NPL을 사고 팔고를 했느냐? 왜 못했죠? 자, 돌이켜보면 이 시기가 IMF 시기였죠. IMF가 1997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정말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예, 경매 법정을 경매 입찰을 많이 보던 시기니까 예, 가면은 이상한 놀라운 이후에 그래서 제가 NPL에 대한 예, 한계까지 좀 자랑을 약간 하면은 우리가 채권을 매입하면은 경매 계장을 상대하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혹시 교수님이세요? 아니 이런 질문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냥 학원 원장입니다. 그러면은요. 전화 많이 옵니다. 뭐 물어봐요. 경매 계장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초보로 부임한 경매 계장은 원래 선배 계장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무 인수 계약 같은 경우는 채무 인수에 관한 성락서, 예, 민사집행법 143조에 의해서 하고 예, 낙찰인의 채무 인수에 의한 낙찰대금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런 서류를 받아본 적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계장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선배 계장한테 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배당 때 복잡한 문제는 앞으로 다음 주에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전화 와요.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서도 그렇고 의정부시원에서도 그렇고 전화 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시느냐?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업인데 직업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데. 그래서 배당표 정리를 배당표가 그렇습니다. 물건이 1번 물건이 있고 2번 물건이 있는데 한쪽은 이미 배당을 받아갔다가 다시 이게 취하됐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돼서 배당을 하면은 경매 계장이 배당표 못 짜요. 예, 배당표를 짜서 사법 보장하는데 올려야 배당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다 해주면은 진짜 고맙다고 뭐 아주 감사하다고 예, 오실 일 있으면 또 오시라고 진짜 그런 소리 몇 번 들었거든요.
자, 이때 이전에 수없이 많은 이때는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 이런 것도 경매로 막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이때 당시 이전에는 여러분들 요즘 TV에 나오고 하니까 뭐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계 론스타, 골드만삭스, G캐피탈 이런 데서 우리나라 양질의 채권을 매입해서 보세요. 지금 현금 팡팡 남잖아요. 캠퍼를 통해서 배당을 받고 따라서 NPL은 원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16조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은행에서 손해보려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사와서 돈이 좀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세금을 징수하면은 손해를 보고 판 은행에서 세금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금을 해줘야 돼. 그 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챙겨서 먹튀를 한 거죠. 먹튀. 어떻게 뭐 국제법상으로도 소송을 통해서 돈을 한 푼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채권을 국내에 매각을 하자.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국발 금융위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부실 채권이 이때 당시는 개인도 매입이 가능하고 법인도 매입이 가능하고 해서 이때 당시는 수익률이 1000%라는 얘기도 실제로 저도 참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말을 꺼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수익률이 1600% 합법적으로 나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밥맛 없어요. 배울 맛도 안 나요. 100%만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지금 우리 학원에 보면은 후기거래에 워낙 단타로 돈을 빨리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뭐 460% 정도 나온 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460%. 그 1600%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3개월 만에 1억을 벌면은 연수익률로 400% 나오는 겁니다. 석 달마다 4번 돌릴 수 있잖아요, 1년을. 그게 은행에서 계산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거죠. 1600%면은 얼마 수익이 나왔는가 하면은 2010년도에 5천만 원 들여서 순이익금이 2억 5천만 원 나왔어요. 그게 수익률로 계산하니까 1600%예요. 지금 말을 꺼내놓고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은 꼭 지어낸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녹화도 하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까, 자, NPL 가지고 묻지마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 이 세상은 사기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투자자, 좋은 성공 사례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데 보통 200억. 자, 어떤 분은 저도 제가 뭐 강남에 서울에 강의할 때 저는 강사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정확하게 검찰에서 조사한 게 손실액이 200억이에요. 심지어 무슨 홀딩스 하는 데서는 뭐 600억, 부산에서도 700억 단위가 그 정도예요. 자, 저는 그런 이유를 잘 알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지금 어느 채널을 하나 봤더니 막 그냥 도배를 하듯이 유튜브에 깔리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자, 이상하게 좀 천재성이 있는 소질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있다가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탁 들어보면은요, 강사 쪽으로 소질성이 있는 사람은 대충 해가지고 들어가서 NPL 강의 바로 합니다. 또 특히 다른 학원에서 강사들이 위장해서 여기도 지금 있을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위장해서 들어봐요. 그리고 큰 학원에 가서 NPL 강의해요. 실제로 사건이 없는 거죠. 자, 만약에 다른 직종에 있다가 이쪽 계통으로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다,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이나 틀이나 앞으로 세상 이런 걸 내다볼 수 있겠어요? 잘한다고 사와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손해가 왕창 나는 거야. 채권을 20% 할인하니까 아니 채권을 대출을 해줄 때도 그렇게 엄격하고 LTV도 적게 주는데 여기서 20%만 분명히 돈은 남는 거 아니 사왔는데 지금 경매 사건이 뭐 24%까지 떨어지는 그런 건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건이니까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준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도 9%는 할인받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뭐 13%도 할인받고 했지만은 그거 몇 건 잘못해와서 손실을 하면은 그 액수가 금방 불어서 몇십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법이 개정이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예, 2016년 7월 25일부로 예, 개정이 됩니다. 자, 이 법의 원치지는 제3조 2항에 보면은 추심을 하려는 자는, 추심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얘기죠. 추심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한테 금감원에 일정의 요건을 갖춰서 이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등록증. 자, 요즘 우리 수강생들 엄청나게 등록 많이 합니다. 8개월 걸려요. 지금 막 무더기로 등록했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건너편에, 바로 횡단보도 건너편에 상가 하나를 예,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하는 요건이 맞게끔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해서 그 임대인 보고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랬죠. 한 5, 6천만 원 들여서 해서 그 대신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뭐 오픈하자마자 그 인테리어도 하기 전에 예, 지금 5개 방 중에 1개만 비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갔고 뭐 전부예요. 전부 막. 그 이유가 예, 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11개를 했다. 그분 남편이 한의사니까 돈 많이 벌겠죠. 남편을 능가합니다, 지금. 부인이. 원래 수학 가외 하다가. 11건이면은 실패는 절대 없어요. 최하가, 뭐 아까 3,500 그러는데, 많이 남는 거는 2억 5천도 남는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한 건당 그 사람 규모의 그 액수는 수익률을 한 8천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의 10억이에요, 10억. 뭐 정확한 그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금감은, 이 법은 바로 론세일만. 자, 론세일은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거죠. 자, 이전하는 것만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해서만 매입을 해라. 자, 나머지 입찰참가 이행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 채무인수 계약, 입찰 대리 계약. 지금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상가나 이런 거, 예, 채무인수나 입찰 대리로 해서 NPL로 매입하면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내 돈 1원도 안 들어가고 상가 내 앞으로 소유권 넘어오고 매월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은 얘 남고 대출금이 실제로 1원도 안 들어가고 내 통장에 잉여금으로 몇 천만 원씩 남아요. 몇 천만 원. 1억도 남는 경우도 있고 이따 정확한 정보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 그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건을 잘만 선택하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임대인 될 수 있다. 임대인. 지금 여기 뭐 임대인도 몇 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임대인 아닌 거로 내가 다 보이는데 예, 다 보여요. 내가 보면 다 알거든. 예, 꼭 NPL로 처음에는 예,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예, 목표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 있잖아요. 예, 금년의 꿈이라서 목표를 정하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우선 100만 원이라도 임대료 받는 걸 시작해 놓으면은 예, 금방 500만 원 받는 거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제 출발이 그랬으니까. 저는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물론 지금은 제 회사에 제가 근로 소득을 받고 있지만은 남한테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업이라는 게 그때 예, 결혼해서 지금처럼 고정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앉아서 뭐 전세나 월세 이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큰 빌딩, 지방의 토지 이러다 보니까 6개월간 수입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한 300만 원만 받아서 집사람한테 좀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예, 2000년도에 건너편에 있는 굉장히 크죠, 건물이. 미금 역세권 1, 2번 출구에 있는 현대 아리온 1층에 있는 상가 2개를 사니까 150만 원씩, 지금은 한 400 정도 나오는데 한 칸에 150만 원씩 300만 원이 딱 나와요, 300만 원이. 예, 그때는 분양을 받은 거죠. 이 상가가 오르고 올라서 진짜 한 대여섯 배 올랐어요. 그래서 양이 안 차더라고. 300만 원 받는 게 귀찮더라고. 자꾸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임대료 안 주고 그래서 다 팔아서 경매나 NPL 투자를 하죠. 지금은 원하는 만큼, 제가 딱 원하는 만큼 임대료 들어와요. 그게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상이 맡길게요. 뒤에만 해도 이렇게 900 받으니까 이거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이 법인에 틀려요. 이거는 부원장이 이끄는 분당 MPL 경매학원 주식회사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대료 매월 들어오죠. 저쪽 가해도 들어오고, 또 요것만 있겠습니까? 예, 다른 데서도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꿈을 정해놓으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론세일, 건저당권을 이전하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법을 이렇게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개인들이 어떤 명분으로 예, 건질권을 설정하고 투자를 또 합니다, 투자. 자, 이래서 사고가 역시 똑같이 이어져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2024년 10월 17일부로 예, 법이 또 제정이 됩니다. 자, 2024년 10월 17일 예,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의 취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건질권 대출을 75%로 제한한다. 제한. 참 이게요, 법률이 지금 우리가 뭐 법제처에 질의도 해놨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우리 아까 매입했던 사건 번호 2024 타경 53807 사건까지는 괜찮아. 건질권 이전 다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부터 지금 3개월은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만 이래 해줄 뿐이지, 건질권 대출도 이 순위로 받으려면 얼마든지 또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개인도 아까 개인도 건질권 설정을 해줍니다. 본인이 들어간 건질권이 설정이 돼요, 설정이. 그런데 지금 유예 기간을 또 뭐 3개월 연장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때까지는 합법적으로 권리 확보를 다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아직도 사실 어떤 결론은 안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 정리만 했을 뿐이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꿈을 갖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식도. 자,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부실채권의 종류 중에, 자, 이거는 어떤 모양을 갖추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일반 채권 중에 당연히 우리는 담보부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무담보부 채권 중에, 여기 전환 무담보부 채권은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요거 정도는 전환 무담보부 채권이 도대체 뭐지?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는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었으나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건저당권이 소멸됐는데도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잔존 채권, 덜 받은 돈,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부실채권을 왜 매각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외부의 강의를 가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뭐 대학원에 무슨 과정에 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내용은 있어서 아니 멀쩡한 채권을 왜 매각을 합니까? 이렇게 강의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그렇게 물어요. 시작하기 전에 묻습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까 봤잖아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12660 수지 구청역 4번 출구 250m 떨어진 현대아파트, 감정 가격이 8억 900만 원이고 채권의 원금이 6억 6,100만 원인데 원금에서 9% 5,949만 원을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은행의 담당자하고 채권을 매입하면서 몇 가지 탁 물으면은 명함을 딱 주면은 그 은행 신협인데 거기는 그 담당자도 아 저도 MPL 배우고 싶어요. 그 학원에 갈게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요. 예, 그때가 2023년도에 샀으니까 왔으면 벌써 한 몇 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카페에 5년 전에 들어갔는데 예, 이번에 등록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5년 전에 그때 했으면은 반드시 몇 건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임대료를 받아도 꽁돈으로 진짜 예, 몇백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탄생을 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부실채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자가 미납되면 부실채권으로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1순위 건저당권인데도 불구하고 자,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 그 주식회사, 예, 무슨 은행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자, 할인해서라도 채권을 매각하고 나면은 건전성이 올라가요. 지금 규모가 적은 신협 같은 경우는요, 뭐에서 못 버티느냐? 이 바로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는 부실 채권이 발생이 되면은 별도의 계정으로 은행에 돈을 묶어놔야 돼요.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은 은행에서 수표를 10억짜리를 발행했다. 그러면 은행 금고에 10억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은행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표만 막 1,000억, 2,000억 나중에 돈 받으러 가면 돈은 없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 수표는 현금으로 즉시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관해 놓습니다. 예, 똑같은 이치예요. 예, 대손충당금이라고 별도의 계정으로 돈을 만들. 아니, 지금 부실채권이 원금도 안 들어오고 이자도 안 들어오고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별도로 또 돈을 묶어 놓으라고? 예, 이걸 팔아버리면, 할인해서라도 팔아버리면은, 예, 대손충당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안전화도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지금 박가 아까 내가 이름을 슬쩍 봤거든. 지금 자기 친구한테 돈을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 담보는 뭐를 잡았느냐? 세종시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20억짜리를 1순위로 10억을 빌려줬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돈을 빌리나요? 빌리죠. 왜냐하면 다른 데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담보가 멀쩡해도. 자, 빌려서 이자를 12% 받는데 벌써 한 2년 정도 이자를 받아서 이자 받은 돈만 한 2억 정도 돼요. 근데 갑자기 원호님의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서 아니 내가 여기저기 수금할 때가 많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 있는 현금으로 주다가 지금 바닥이 나서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줘. 인건비 지금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예, 노동부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10억짜리 채권을 예, 누구한테 지금 이자 밀린 것도 한 7, 8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 할인해서 9억 5천만 원의 채권을 팝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금이 9억 5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손해는 좀 봤지만은 그 9억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받을 돈은 내가 뭐 소송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물건 매입도 하고 근로자들 임금도 주고 또 내 카드도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이치상 손해보고 파는데 뭐 아니냐. 손해보고 파는 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50억, 1,000억이 묶여 있는데 이걸 10%, 20%라도 싸게 팔아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다시 회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일이 경매 신청 다 하잖아요. 우리가 채권을 매입해 오면은 예, 법원 해당 경매계의 채권자 변경 신고,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우리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남이 낙찰되면 배당만 받는 일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보증명령 날라오면은 또 그 보증명령 날라온 거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떼어야 됩니다. 예, 그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6조 2항에 의해서 예, 남의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오는 거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채권 계산서부터 배당까지 은행에 가면 한 사람이 여신관리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쌓아놓고 그 일에 처리하느라고 어제도 우리 민 대표하고 15일 날도 갔는데 예, 거기 굉장히 큰 데 갔죠. 영등포에 있는 MG 자산관리 큰 데 갔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채권을 매입한 분이 꼭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마침 자기 거 살 때 당연히 동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봐야 다음에 갈 때 이제 좀 뭐 덜 당황스럽죠. 한 층에 예, 파티션 책상 쳐서 막 서류를 만큼 쌓아놓고 전부 전화하고 예,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해버리면은 관리하는 비용이 왕창 줄어들죠. 자, 무엇보다도 BIS가 뭔가 하면은 예, 영어로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의 약자입니다. 이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자본 비율. 자, 은행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1금융과 2금융으로 나누고 있죠. 자, 1금융은 자기 자산 비율이 8%입니다. 8%. 책에 뭐 다 돼 있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2금융은 6%고 6%. 자, 만약에 다행히 우리나라 1금융의 자기 자본 비율이 뭐 한 15%씩 돼요. 15%씩. 근데 8%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은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지금 건전성이 굉장히 좋지만은 이럴 때 만약에 자기 자본이 그냥 은행의 자본이 만약에 1,000억이다. 이 중에 500억이 대출로 나갔는데 이 중에 한 250억이 지금 이 단위가 아닙니다. 250억이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 만약에 9% 이렇게 돼 있으면은 9%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게 8%에서 25%면은 28에 16, 58에 40. 지금 2% 정도가 떨어져요. 자기 자본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부실채권을 처분해서 돈은 손해나더라도 충당을 시키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다시 올라가죠. 자, 저런 규정 때문에도 무엇보다도 지금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으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직접 추심하지 말고 유동화 회사로 넘기라. 유동화 회사에서는 추심도 하고 방어입찰도 하고 하지만은 채권을 팔기도 하는 거죠. 이금융은 다이렉트로 바로 팔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원리를 조금 한번 설명드림으로 인해서 이상하다. 그 멀쩡한 아파트 채권을 채권 최고 금액까지 다 받고도 돈이 남는데 왜 파느냐 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읽어보지 마라 그랬던 부분 읽어보지 마시고 나머지는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부분은 진짜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2장에 경매와 NPL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자,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숙제 내는 겁니다. 첫날부터. 26페이지에 있는 요 장점과 단점은 몇 번 정도 읽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한 10번 정도 읽어보고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게 아주 NPL을 배우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꼭 10번 정도 해서 이게 입에서 내가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사건 번호가 몇 번이죠? 아, 왜 이렇게 15-2524? 255. 이거 머리를 좀 비워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옛날에 대략 한 3, 4년 전에 군대에서 외운 암기하는 거 굉장히 많죠. 군에서 뭐를 가장 잘 외워야 되는가 하면은 뭡니까? 군에서 꼭 외워야 될 거? 예? 경계. 이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투에서 진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진 그 단체는 용서할 수 없다. 사형이죠, 사형. 그래서 이 경계의 정의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경계란 야전에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우군 부대의 안전 및 행동으로부터 자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의 공격, 기습, 간척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아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치하는 재반 근무 활동 및 수단을 말한다. 자, 이러니 머리가 자꾸 헷갈리고 잠이 잘 오겠어요.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국민교육원장 지금 다 외울 자신이 있어요. 393장. 헌법 전문 제가 다 외웁니다. 얼마 전까지. 가부, 올미, 병신, 정류, 무술, 기회 이거 60과자 다 외워요. 거꾸로도 다 외웠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앞에 얘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병점동에 있는 상가인데 12.9평입니다. 대지권 비등기는 LH공사의 소유권 취득해서 가면은 가서
서류를 다 만들어줍니다. 본인 초본을 첨부해서 등기소 접수하기까지 22,000원 들어갑니다. 22,200원. 예, 15,000원 등기 신청사하고 7,200원짜리 정지 사서 붙이면은 등기 복구가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무섭게 하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플러스 20만 원 더 주면 돼요, 일당. 자, 상가가 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다 임장을 해보고 다 했는 거니까. 예, 이거는 대로변이고 요 상가는 뒷골목에 있는 건데, 자, 어떤 경우는 미금 역세권도 뒷골목이 활성화가 더 돼 있죠. 지금 여기 간판이 없는 요 상가인데 12.9평이고요. 자, 감정 가격이 3억 1천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주변 시세보다는 저평가된 금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분양 가격이 한 4억 5, 6천이에요. 분양 가격이. 그러니까 옆집은 다 이렇게 4억 5, 6천에 다 분양을 받았는데 12.39평 똑같은 평수가. 자, 이거는 감정 가격이 거기에 비해서 적게 나왔고. 자, 이게 34%까지 떨어집니다. 1억 633만 원. 채권은 얼마냐? 예, 미양농협협동조합에 3억 나누기 1.2 하면은 원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2억 5천만 원에서 이자가 늘고 늘어서 이미 3억을 꽉 찼어요. 한정건 담보기 때문에 3억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채권자는 팔려고 난리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는. 이게 매뉴얼이 바뀌면서 지금 신권 1차, 2차, 3차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지금 3차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 1억 5,190만 원이에요. 3차 가격이 1억 5,190만 원. 예, 1억 5,190만 원인데, 자, 4차까지 떨어지니까 이 농자산에서는, 그리고 이걸 늦게 발견해서 급해요. 누가 이렇게 갈까봐 또 매각기일 이렇게 다가오고 할까봐 1억 5,200만 원 주고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1억 5,200만 원. 예, 경매 집행 비용 한 4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따지고 보면은 1억 4,800 주고 산 거죠. 자, 이분은, 예, 이 허씨라는 분은 참 이분도 나이 엄청 많아요. 이때 당시가 2016년도 당시가 70대 후반이니까 이분이 우리 학원에 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사는 자기가 종손인데 김포에 산까지 묘지까지 집까지 전부 다 해서 아파트 가서 보상을 현금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 딱 찾아온 이유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이 많고 현금이 없는데 나는 부동산은 없고 현금만 많으니까 많이 사겠다. 이렇게 한 해에 NPL 및 경매까지 해서 한 20건 정도 취득해서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데 평택에 공동묘지도 진짜 20%대 예닥차를 받았는데 정말 예, 아파트로 다 저기 보상받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복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기억하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건강하게 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8명이 입찰을 했는데 2등 입찰 가격은 1억 5,520만 원. 1등은 3억 원. 3억 원. 자, 이게 NPL의 매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이거는, 예, 이거는 행사,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3억이죠. 3억. 이미 다 찼죠. 다 찼죠. 자, 이 채권을 매입을 1억 5,200만 원에 했습니다. 1억 5,200만 원. 자, 낙찰을 3억에 받습니다. 3억에. 그러니까 저 같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NPL을 알았으면은 안 들어와요. 예, 사실 저 문건 접수 송달 내용만 봐도 다 아는데 안 들어와요.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2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전 회차보다도 내가 월등히 많이 썼으니까 오늘 법원에 입찰 보고 저녁 때 외식할 준비해 이렇게 집에 전화해 놨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2등한 거예요. 경매는 2등이나 8등이나 똑같아요. 2등은 스트레스 더 받아요. 우리는 3억에 낙찰이 되니까 와 그러는데 뭐 그러면 NPL을 좀 배워야지 왜 안 배워 그 사람들은. 자, 우선 이분은 정말 돈이 많다는 걸 알아요. 한 20건 낙찰을 받고 NPL도 사고 했는데 우리는 대출을 받죠. 대출을. 지금도 상가 대출 80% 받습니다. 경매는 LTV DTI,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지금 80%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90% 받습니다. 95%까지 내가 대출을 받아준 사례가 많아요. 대출을
90% 받는다고 치자고요. 자, 90% 받으면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 건 3927. 2억 7천만 원 대출이 나와요, 대출이.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받잖아요, 또 보증금. 예, 보증금은 제가 2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보통 1천 받는데 여기가. 이때 당시, 원래는 이게 최초에는 분양가 4억 5천일 때는 보증금 5천에 월 200이었는데 상권이 형성 안 되면서 막 빠지고 망하고 다 이랬다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 예, 보증금 2천에 월 125만 원 내놨어요, 임대가. 예, 아까 저 이미지 봤듯이 비어있는 상가는 하나도 없어요. 권리금이 없으니까 관리 사무소로 쓰던 깨끗하니까 막 적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렌트풀이 2달인가 준 것 같은데 예, 계약하는 날부터 인테리어 시작해라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안 되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됐는데 자, 이러니까 생긴 돈이 2억 9천만 원이 사실입니다. 수익으로 들어왔죠. 자, 원래 들어간 돈은 1억 5천2백만 원 플러스 취등록세. 예, 뻔하죠, 취등록세. 예, 4점 몇 %인데 5% 잡고, 3이니까 355, 1,500만 원 잡고 1,500만 원. 자, 이거를, 예, 명도하고 대지권 복구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당시 제가, 예, 수수료 900, 부가세까지 90만 원. 예. 이거 받고 제가 일을 이거 명도하는 데까지 다 해서 한 10개월 걸렸어요. 왜냐면은, 요 밑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밑에 읽어보면은, 우선 되지도 않는 유치권을 뭐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1원도 안 줬습니다, 1원도. 소송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예, 이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체납관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와, 돈 달라고, 저 돈을 달라고 해서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결국은 조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못 받는다는 걸 알죠, 저 돈을. 판사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 체납관리비인데 사용자 부담 아닙니까? 지들이 저걸 썼으면은 관리비는 지들이 냈어야지. 근데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판사도 그냥 합의 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또 끌고 왔고 그러니까 서로 주지 말고 받지 말고 내일 당장 비워주는 거로. 그래서 다 거기서 사인하고 다 하고 해서 소송 끝에 1원도 안 들어가고, 뭐 대지권 복권에도 돈 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돈을 대략 따져보면은 1,500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들어서 총 1억 8,2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억 9천만 원 마이너스 1억 8,200만 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억 800만 원이 신기하게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요. 상가는 상가대로 예, 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리고 매월 125만 원 받아서 이때 당시는 금리가 뭐 한 2.5% 이렇게 되니까 대략 이자 65만 원 냅니다. 65만 원. 예, 이자. 125만 원 받아서 65만 원 내면은 예, 뭐 한 5, 60만 원 남고 한 60만 원 남네, 60만 원. 이 돈 남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15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150만 원. 그리고 상가가 그리 싼 게 없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까지 회복을 했을 것 같아요. 수익률로는 안 맞아도. 워낙 지금 상가 평당 분양 가격이 높잖아요. 자,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 원래 우리 학원에요. 정말 그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 김 회장이라고 왔는데, 와, 전부 경매로 취득을 했는데, 서울 시내 빌딩을 정말 10개 갖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얘기하는데, 교문리에 취득한 빌딩은 1997년도에 취득을 해서 2018년도에 왔는데 그분이 2018년도에 파는데 그때 17억에 취득한 거를 97억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빌딩 처분하고 나니까 쏙이 흐르는 맨날 고장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 저는 다 알죠. 자, 17억 주고 취득할 때 대출 한 10억 받고 보증금 받고 이러니까 내 돈 한 4, 5억 들어가. 근데 시간이 딱 2년만 지나면은 은행에 전화해서 사장님, 그 물건 담보로 추가로 대출 좀 더 받으시죠. 해주세요. 그럼 또 한 4, 5억 더 받고 또 한 4, 5년 지나면 또 해주세요. 그럼 싹 다 지우고 대출을 30억 받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해주면 또 대출을 40억 받고 그 돈은 자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굴려서 뭐 숙대 앞에 자기 건물에 식당 명도하고 나서 저 스타벅스 들어오고 이런 거 뭐 다 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주 경매 100% 다 경매로 다 취득했고 그래서 NPL이 신기해서 우리 학원에 와서 뭐 나이도 많아요. 이미 그분도 다 뭐 7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와서 예, 자문도 많이 얻고 아마 또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예, 그렇게 늘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활용도 잘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3억에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입찰해서 1등을 하는 거죠, 1등. 자, NPL을 매입해서 입찰에 참여하면은 99.9% 1등이 됩니다, 1등이. 자, 왜 100%가 아니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3억에 내가 입찰가를 정했는데, 누가, 여 밑에 1억 3천에 들어온 사람이 공짜를 하나 더 붙이면 13억에 입찰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되죠. 당연히 대금 납부를 안 하겠지만은. 자, 대금 납부를 안 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죠. 입찰 보증 1,633만 원을 몰수하죠.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예, 또 내 돈이 되잖아요, 내 돈이. 다음 낙찰 대금하고 합해서 나한테 배당을 주니까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 당연히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99.9%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3억 플러스 취득록세까지 포함해서 적시 팔더라도 3억 1,500에 팔아요. 양도소득세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를 묻는 거라는 건 다 알죠? 예, 뭐 대답 안 해도 굳이 또 나도 다 들리고, 속으로 네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예,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또 세 번째. 아, 누가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2칸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옆집 거를 사야 되겠다. 혹시 상가 매각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기쁜 거지. 생일 안 찼다가. 얼마에 주실 건데? 그런가. 아니, 보다시피, 사실은 1억 5,200 들어갔는데, 한 2억 8천만 원 정도에 주면 8만 원 안 되겠어요. 이랬더니 안 그래도 상가 잘못 분양받아가지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임대료 적게 들어오고 이자 많이 나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이혼시키려고 지금 그러느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상가 사라. 2억 8천만 원에 내가 줄게. 3억에 취득했는데 2천만 원 손해보고 줄게. 그러면은 옆에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은 4억 5천만 원 플러스 2억 8천만 원 이렇게 두 개 하면은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두 칸을 9억에 샀는데 7억 3천만 원이면은 평당 단가가 확 내려가잖아요.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심지어 부동산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옛날에 보면은 신문에 해외 이민 이렇게 건매일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옛날에 그런 혹시 뭐 기억하실 분 있잖아요. 아, 내가 뭐 그런 건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급하게 외국에 가고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3억에 낙찰 받았는데 내가 좀 손해볼 테니까 2억 9천에 좀 팔아줘. 이러면 공인중개사에서 실거래가 조사했더니 진짜 이 사람 손해보고 파는 거야? 그럼 막 전화해대요. 근데 여기 2등이 얼마입니까? 1억 5,200에 낙찰 받아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분양가도 다 하는데 2억 9천만 원 받아주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러면은 아니 이 사람은 완전 도둑놈 뿐에 1억 5,52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잉커도 안 말랐는데 2억 9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대번 이런다니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NPL의 아주 위력입니다. 위력. 여러분들은 NPL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임대인도 내 월 임대 소득을 300이면 500으로, 500이면 1000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부동산은 영원히 내 거 없어요. 자, 어떤 거든지 사는 집도 팔려요. 돈만 많이 주면 다 팔아요, 전부 다. 예, 어떤 것도. 그러니까 회전도 잘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은행 대출도 잘 받아야 되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뭐 연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6월 달까지는 NPL로 이런 거 만들어서 처음부터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돈이 많은데도 이런 거 만족해요. 물론 이분은 대출을 안 받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뭐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거죠. 아주 안정성 있고 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밥값에 사는 거고, 그리고 높게 받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꿈을 정해서 꿈을 정하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3강까지는 보면은 이건 질문도 안 되는데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한 3강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아요. 지금 궁금해도 뭐 그렇다고 질문 못하게 딱 막는 거 아니에요. 꼭 질문하실 분은 밖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